인천 중구 설린동 일대에 밤이 내리면 세상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매달린 붉은 등불들은 차이나타운의 상징이었고 이국적인 낭만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빛이 닿지 않는 골목 안쪽, 낡은 석조 계단 틈새에는 바닷바람에 실려온 짠내와 오래된 기름 냄새 그리고 무언가 음습한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그 빛과 그림자의 경계에 양자강이 있었다. 3대째 화교의 자부심으로 이어온 중국집이었다.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해진 흑단나무 탁자, 춘장을 볶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왕 사장. 양자강은 이 거친 항구 도시의 따뜻한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늦은 점심시간이 막 지난 한산한 오후였다.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양자강의 나무 문짝이 거칠게 열렸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가게 안으로 들이닥친 것은 열댓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험악한 기세에 늦은 식사를 하던 몇몇 손님들이 숨을 죽였다. 어이구 왕 사장. 장사 잘 되시나. 가장 앞서 걸어 들어온 사내 흑룡파의 두목 서승배가 매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빈정댔다. 그의 뱀처럼 가늘고 차가운 눈이 가게 안을 훑었다. 서 사장님. 에이.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손님들 계신데. 왕 사장이 주방에서 뛰쳐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희끗한 머리카락, 선량한 눈매의 노인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손님? 서승배가 낄낄 웃었다. 아, 이제 곧 내 손님들이 될 분들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가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사람들은 겁에 질려 젓가락을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몇은 돈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가게를 뛰쳐나갔다. 자, 이제 조용해졌네. 서승배가 텅 빈 가게 중앙에 가장 큰 원형 탁자에 구둣발을 턱 올렸다. 왕 사장. 내가 지난번에도 좋게 말했지. 이 가게 나한테 넘기라고. 안 됩니다. 여긴 제 할아버지, 제 아버님의 혼이 깃든 곳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혼? 그놈의 혼 타령. 그 혼이 밥 먹여줘? 내가 아주 헐값에 사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딱 좋은 값 쳐줄 테니 여기 도장 찍어. 서승배의 부하가 탁자 위로 매매 계약서 한 뭉치를 던졌다. 왕 사장이 그것을 밀어내며 뒷걸음질 쳤다. 못합니다. 법이 있는 나라에서 어찌 이런. 법? 서승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영감님, 이 차이나타운에서는 내 말이 법이야. 아직 그걸 몰라? 그가 옆에 서 있던 부하에게 턱짓했다. 와장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게에서 가장 오래된 청아백자 화병이 야구방망이에 맞아 산산조각 났다. 왕 사장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영감님, 내가 인내심이 별로 없어. 오늘까지 좋게 말하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도장 안 찍으면. 서승배가 주저앉은 왕 사장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모욕적인 손길이었다. 이 가게가 아니라 영감님 뼈가 먼저 으스러질 줄 알아. 아, 듣자 하니 서울에 시집간 딸이 하나 있다던데. 그 딸내미도 험한 꼴 보기 싫으면. 그만하시오. 왕 사장이 절규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 섞인 웃음소리뿐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딱 일주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도장 준비 안 해놓으면 이 가게는 불바다가 될 거야. 그리고 자네 딸년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알아들었나? 서승배가 부하들을 이끌고 횡하니 가게를 나갔다. 양자강 안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과 엎질러진 물, 그리고 왕 사장의 절망 어린 흐느낌만이 남았다.
왕 사장은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서승배가 경찰서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본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법은 멀었고 흑룡파의 폭력은 바로 코앞에 있었다. 그때 왕 사장의 떨리는 손이 품속의 낡은 전화기 주소록을 꺼냈다. 수십 년간 의지해온 아내도 든든했던 의형제도 모두 세상을 떠난 지금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가게 구석에 낡은 공중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차분하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설이야. 왕 사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나다. 차이나타운. 왕 아저씨. 설이야. 나 좀 살려다오. 수화기 너머 짧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양설이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황토집에서 지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길을 달리고 텃밭을 가꾸고 명상을 하며 지냈다. 군복을 벗은 후 그녀가 선택한 삶은 고요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대대라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이끌던 전설적인 여중령이었다. 하지만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부조리와 타협할 수 없었던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왕 사장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마당의 텃밭에서 갓 딴 오이를 씹어 먹던 중이었다. 흙냄새와 싱그러운 물기. 그 평화로운 일상에 끼어든 왕 사장의 절박한 목소리는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다. 아저씨, 거기서 꼼짝 말고 계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맑고 고요했던 호수 같던 눈동자에 목표물을 포착한 매의 날카로움이 번득였다. 양설이는 오이를 내려놓고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색 바이크, 그리고 낡은 더플백. 그녀는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용 나이프도 총기도 없었다. 오직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작업복과 특수 제작된 등반용 장비, 그리고 몇 가지 소형 정찰 도구뿐이었다. 그녀에게 무기는 사치였다. 그녀 자신이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2시간 뒤 검은 바이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인천으로 향했다. 헬멧 속 양설이의 얼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왕 사장의 울음소리와 서승배라는 이름이 교차했다. 왕 사장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그녀를 친딸처럼 아껴주던 분,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말없이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을 내어주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그런 그를 건드렸다. 자정이 넘어선 시각, 양설이는 차이나타운 입구에 바이크를 세웠다. 그녀는 바이크를 어둠 속에 숨기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붉은 등불이 빚어내는 음영은 그녀에게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붕 위를 이동했다. 공화춘의 화려한 간판도 자유공원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인파도 모두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양자강이 보이는 건물 옥상에 자리를 잡았다. 가게는 합판으로 대충 가려져 있었지만 그날의 참상을 숨기기엔 역부족이었다. 양설이는 왕 사장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를 또 다른 위험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다렸다. 새벽 2시. 붉은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거리가 잠들기 시작할 무렵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양자강 앞에 멈춰 섰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내려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왕 사장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서승배의 관리였다. 양설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사내들의 인상착의와 행동 반경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그들은 30분 정도를 배회하다가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고 다시 차에 올라탔다. 양설이는 그들의 뒤를 밟았다. 707 시절 적진에 잠입하던 기술 그대로였다. 소리도 흔적도 없이. 그녀는 그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움직이며 건물과 건물 사이를 뛰어넘었다. 사내들이 도착한 곳은 차이나타운에서도 가장 외진 뒷골목, 폐업한 지 오래된 듯한 낡은 3층짜리 중국식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흑룡각이라는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건물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였고 입구에는 2명의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었다. 흑룡파의 아지트였다. 양설이는 건너편 건물의 어두운 틈새에 몸을 숨기고 밤새도록 그곳을 관찰했다. 드나드는 자들의 수, 그들의 무장 상태, 교대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작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녀는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왕 사장의 가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녀에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누구십니까? 이른 새벽 낡은 모텔방에서 쪽잠을 자던 강민호 형사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답했다. 강민호 형사. 나 양설이입니다. 양설이. 중령님? 강민호의 잠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양설이. 군 시절 동기였던 선배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전설 속의 인물이었다. 전 중령입니다. 강 형사. 인천 중부서 강력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서승배라고 압니까? 흑룡파 두목. 강민호의 목소리가 단번에 낮아졌다. 압니다. 알다마다요. 뱀 같은 놈. 그런데 증거가. 윗선에서도 자꾸. 증거 내가 만들겠습니다. 양설이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내가 필요한 건 2가지입니다. 첫째, 서승배와 흑룡파에 대한 모든 자료.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둘째, 내가 신호를 보내면 형사님이 가진 모든 병력을 이끌고 흑룡각으로 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강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정식 수사 절차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서승배에게 번번이 당하며 불루를 삼켰던 지난날을 떠올렸다. 하겠습니다. 중령님, 아니 양설의 씨. 자료는 지금 바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병력은 제가 어떻게든 준비하고 대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다리죠. 양설이는 전화를 끊고 강 형사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흑룡각의 건물 도면 서승배의 오른팔인 독사라는 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그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까지. 양설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불법 도박장. 돈이 모이는 곳, 그리고 장부가 있는 곳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붉은 등불이 켜진 도시. 그러나 오늘 밤 양설이가 향하는 곳은 불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심장부였다. 흑룡각의 밤은 낮보다 바빴다. 값비싼 외제 차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술에 취한 손님들과 조직원들이 뒤엉켜 소란스러웠다. 양설이는 그 모든 혼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건물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노렸다. 그녀는 건물 뒤편 좁은 환풍구를 통해 잠입을 시도했다. 707에서 배운 특수 침투 기술이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내부로 스며들었다. 건물 내부는 불법 도박장의 열기로 가득했다. 담배 연기, 고함, 칩이 부딪히는 소리. 양설이는 환풍구 덮개 틈새로 내부를 살폈다. 그리고 2층 가장 경비가 삼엄한 방을 발견했다. 서승배의 사무실이자 금고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천장의 배관을 타고 소리 없이 이동했다. 도박에 정신이 팔린 그 누구도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기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승배의 사무실 바로 위. 양설이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로 방 안을 확인했다. 다행히 방은 비어 있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와이어로 환풍구 덮개를 고정하고 한 줄기 거미줄처럼 방 안으로 조용히 내려섰다. 사무실 안은 고급스러운 가구와 값비싼 양주로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금고. 양설이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최신식 디지털 잠금 장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군에서 이런 종류의 장치를 해체하는 훈련을 수백 번도 더 받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소형 청음기와 전자교란 장치를 꺼냈다. 그녀가 금고에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서 뭐하는 년이야?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거구의 사내가 들이닥쳤다. 서승배의 오른팔 독사였다. 예상치 못한 복병이었다. 독사는 비상벨을 누를 틈도 없이 양설이에게 달려들었다. 에이, 인연이. 독사의 주먹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하지만 양설이는 이미 몸을 낮추고 있었다. 그녀는 독사의 팔을 잡아당기며 그대로 업어매쳤다. 거대한 몸집이 책상을 부수며 나가떨어졌다. 크역. 하지만 독사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고통을 참아내며 품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다. 시끄럽게 구는군. 양설이는 칼날을 피하며 사무실 책상 위에 묵직한 문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독사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내리쳤다.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독사가 칼을 떨어뜨렸다. 양설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거구의 사내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삐익! 독사가 쓰러지기 직전 그의 손이 벽의 비상벨을 스치고 말았다.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젠장! 양설이는 욕설을 내뱉으며 금고로 달려갔다. 시간이 없었다. 우르르. 복도에서 수십 개의 발소리가 몰려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곧 부서질 듯 쿵쿵 울렸다. 잡아! 전연 잡아! 양설이는 금고의 다이얼을 미친 듯이 돌렸다. 딸칵! 마침내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그들이 상인들을 협박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내역이 빼곡히 적힌 검은색 장부들이 들어있었다. 그녀가 장부를 가방에 쓸어 담는 순간 쾅! 사무실 문이 박살나며 10여 명의 조폭들이 흉기를 들고 쏟아져 들어왔다. 양설이는 창가로 몰렸다. 밖은 3층 높이의 아스팔트 바닥이었다. 사방이 막혔다. 전연이다. 잡아 죽여. 조폭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생일대의 위기였다. 양설이는 가방을 고쳐 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가장 차갑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쩌렁쩌렁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에 있는 놈들 들어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팀이다. 당장 무기 버리고 투항해. 창밖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일제히 터뜨렸다. 강민호 형사가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경찰이다. 짭새가 떴다. 조폭들이 당황하는 그 찰나의 순간 양설이가 움직였다. 그녀는 책상을 발로 차 조폭들의 앞을 가로막고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미리 계산해 두었던 옆 건물의 낡은 간판을 향해 몸을 던졌다. 으악! 전연! 양설이는 간판을 박차고 좁은 골목으로 고양이처럼 착지했다. 동시에 강민호 형사가 이끄는 경찰 병력이 건물의 정문과 후문을 뚫고 내부로 진입했다. 아비규환이 시작된 것이다. 안에 있는 놈들 들어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팀이다. 당장 무기 버리고 투항해. 강민호 형사의 목소리가 차이나타운의 밤 공기를 찢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흑룡각 건물을 미친 듯이 비추었고 그 빛의 파편 속에서 양설이는 깨진 유리창의 궤적을 그리며 옆 건물 간판으로 몸을 날렸다. 낡은 철제 간판이 그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끼익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다시 한번 몸을 비틀어 좁고 어두운 골목 바닥으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착지했다. 그녀의 어깨와 등이 유리 파편에 긁혀 화끈거렸지만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승배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검은색 장부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다. 골목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경찰의 외침에 놀란 흑룡파 조직원들이 뒷문으로 쏟아져 나오려다 이미 골목을 차단하고 있던 매복조와 마주쳤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젠장. 짭새다. 뚫어. 둔탁한 소리와 고함이 뒤엉켰다. 양설이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고요한 존재였다. 그녀는 가방을 품 안에 단단히 고정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장부를 확보하는 것은 첫 번째 목표. 두 번째 목표는 이 뱀굴의 우두머리 서승배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그는 아직 저 건물 안에 있었다. 양설이는 정면 돌파를 감행하는 경찰들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흑룡각의 약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까 잠입했던 환풍구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는 주방의 작은 배출구였다. 그녀는 어둠을 타고 다시 건물 외벽에 붙었다. 경찰과 조직원들의 대치가 격렬해지는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가스 배관을 타고 다시 2층 주방의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형님, 앞뒤가 다 막혔습니다. 빌어먹을. 비상통로로 가자. 사장님 모셔야지. 주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야식을 준비하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양설이는 뜨거운 기름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까지 날카로워져 있었다. 공기의 흐름, 발소리의 방향, 벽 너머의 희미한 목소리까지. 3층 도박장으로 향하는 중앙 계단은 이미 경찰과 조직원들의 격전지가 되어 있었다. 방패조. 진입한다. 막아. 저 새끼들 못 올라오게 해. 양설이는 그곳을 피했다. 그녀의 목표는 서승배가 있을 가장 꼭대기층, 그의 개인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직원용 비상계단을 택했다. 어두운 비상계단을 오르던 그녀의 귀에 다급한 발소리가 위층에서부터 들려왔다. 둘. 아니, 셋이었다. 양설이는 계단참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돈가방을 든 조직원 둘이 서승배를 호위하며 황급히 내려오고 있었다. 사장님, 빨리 이쪽으로 빠져나가셔야. 닥쳐. 내 돈, 내 금고. 젠장, 그년 때문이야. 서승배가 공포와 분노에 질려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거기까지. 양설이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조직원들이 놀라 멈춰 섰다. 그들 앞 계단 아래쪽 어둠 속에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그년이다. 잡아. 죽여. 서승배가 비명을 질렀다. 조직원 중 하나가 품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양설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려드는 조직원의 팔을 잡아채 그 힘을 역이용하여 벽에 매다 꽂았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몸이 시멘트 벽에 부딪혔다. 크역. 에이. 이 괴물 같은 년. 남은 조직원이 돈가방을 내던지고 달려들었다. 양설이는 몸을 낮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막힌 조직원이 주춤하는 사이 그녀의 손날이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내리쳤다. 두 명의 거구는 순식간에 의식을 잃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제 계단에는 양설이와 서승배 단둘만이 남았다. 서승배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까의 그 당당하던 흑룡파 두목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지. 돈? 얼마면 돼? 저기 저 가방. 다 가져. 더 줄게. 네. 내 금고에 더 있어. 양설이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서승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돈?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왕 사장님, 양자강의 그분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키려 하셨다. 그 영감탱이가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으악. 양설이가 서승배의 멱살을 잡아채 일으켜 세웠다. 공포에 질린 서승배의 눈동자에 분노로 불타는 양설이의 얼굴이 비쳤다. 너 같은 버러지에게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강민호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친 것은 양설의 씨, 헉. 강민호는 계단에 쓰러진 조직원들과 한 손으로 서승배의 멱살을 쥐고 있는 양설이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승배. 강민호가 총을 겨누었다. 서승배. 흉악 범죄 조직 흑룡파의 두목. 너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갈취,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현시간부로 체포한다. 양설이는 쥐고 있던 서승배를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서승배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바닥을 기었다. 강민호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체포합니다. 꼼짝 마. 양설이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품에 안고 있던 장부 가방을 강민호에게 건넸다. 강 형사님. 여기 형사님이 찾던 증거들입니다. 아마 차고 넘칠 겁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인천 차이나타운을 좀먹던 거대한 악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정의의 칼날이었다. 흑룡각의 소탕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서승배를 포함한 흑룡파 조직원 수십 명이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현금과 마약까지 압수되었다. 인천 중부경찰서 강력팀의 역사에 남을 만한 쾌거였다. 경찰서의 밤은 낮보다 밝았다. 수많은 기자들이 경찰서 입구를 가득 메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번 흑룡파 소탕 작전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두목 서승배 뒤에 정치권 비호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강민호 형사는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양설이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용한 조사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팔에는 작은 생채기들이 나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양설의 씨. 아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강민호가 뜨거운 차를 한 잔 내밀며 말했다. 제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보다 왕 사장님은요? 저희 직원이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지만 기뻐하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그 장부 정말 대단합니다. 서승배가 수년간 상인들을 협박하고 갈취한 내역은 물론이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곳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부에는 서승배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일부 경찰 간부와 지역 정치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서승배가 입을 열까요? 열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강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장부가 있는 한 그들도 빠져나가긴 힘들 겁니다. 양설의 씨, 당신이 이 썩은 고리를 끊어낼 칼을 쥐어주신 겁니다.
양설이는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아, 네. 제가 모셔다. 아닙니다.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강 형사님은 남은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왕 사장님께서 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요. 물론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양설이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녀에게 몇몇 형사들이 경외감 어린 시선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 인사를 받으며 조용히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차이나타운의 붉은 등불은 모두 꺼지고 동쪽 하늘부터 푸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양설이는 왕 사장의 양자강 앞으로 향했다. 가게 앞에는 아직도 그날의 난장판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와는 공기가 달랐다. 절망과 공포 대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가게 안 작은 불빛 아래서 왕 사장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에 양설이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설이야, 설이야. 왕 사장은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양설이의 손을 붙잡았다.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 그리고 뜨거운 눈물. 아저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내가 무슨 복으로. 흑흑. 내 아비가 하늘에서 봤으면. 왕 사장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양설이는 그런 왕 사장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인천 전역, 아니 대한민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인천 차이나타운 암흑가 흑룡파 일망타진. 수년간 상인 갈취한 조폭 두목 서승배 극적 검거. 뉴스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다. 서승배의 검거 소식과 함께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특히 양설이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장부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서승배와 결탁했던 부패한 경찰 간부와 정치인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승배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법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불었고 그가 쌓아 올린 범죄의 제국은 그렇게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다. 시간이 흘렀다. 서승배와 흑룡파 조직원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주범 서승배는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에게 기생하며 상인들을 괴롭히던 이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거나 법의 처벌을 받았다. 왕 사장의 양자강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니, 그 전보다 더 활기가 넘쳤다. 서승배의 검거 소식을 들은 차이나타운의 다른 상인들이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왕 사장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깨진 유리를 갈아 끼웠고 누군가는 부서진 탁자를 고쳤으며 또 누군가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왕 사장에게 전달했다. 왕 사장, 힘내셔. 우리가 다 있잖소. 그동안 말도 못하고. 이젠 발 뻗고 잡시다. 왕 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서승배의 은닉 재산으로부터 모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게 되었다. 양설이가 확보한 장부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양자강이 다시 문을 여는 날이 왔다. 가게 앞에는 경축 재개업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렸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왕 사장과 종업원들은 밀려드는 주문에 땀을 뻘뻘 흘렸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아이고 사장님, 축하합니다. 여기 짜장면 곱빼기요. 탕수육도 큰 걸로 주쇼. 가게 한편에는 강민호 형사도 사복 차림으로 앉아 흐뭇하게 웃으며 짜장면을 먹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특별 승진이 결정되었다. 그때 한 기자가 왕 사장에게 마이크를 내밀었다. 사장님, 이번에 가게를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듣자 하니 사장님을 도운 숨은 여걸이 있었다던데요.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차이나타운을 지킨 숨은 여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씩 알려지고 있었다. 물론 양설이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왕 사장은 잠시 주방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짓더니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여걸이라. 글쎄요. 나를 도운 것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정의가 나를 도운 게지요. 나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양설이는 양자강이 마주 보이는 자유공원 계단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귀에도 가게 안에서 터져나오는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안 먹고 갑니까? 강민호 형사가 어느새 그녀 옆으로 다가와 캔 커피를 건넸다.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양설이가 농담처럼 받아치며 캔 커피를 받아들었다. 이거 경찰청장님이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시더군요. 강민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표창장이 들어있었다. 용감한 시민 양설이.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런 건 제 체질이 아닌데. 그래도 받아주십시오. 양설의 씨가 아니었다면 저 웃음소리는 다시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양설이는 표창장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강민호가 물었다. 양설이는 대답 대신 저 멀리 양자강을 바라보았다. 가게 앞 붉은 등불이 다시 환하게 켜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차이나타운의 밤거리를 그리고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글쎄요. 아직 할 일이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양설이로서 짓는 진짜 미소였다. 정의는 그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인천 차이나타운은 기적처럼 일상을 되찾았다. 흑룡파라는 거대한 종양이 사라진 거리는 활기로 넘쳤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웃음이 자리 잡았고 붉은 등불은 예전보다 더 밝게 빛나는 듯 했다. 양자강은 그 중심에 있었다. 주말이면 가게 앞은 줄을 선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왕 사장은 주방과 홀을 오가며 땀을 쏟았지만 그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노인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차이나타운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다. 양설이는 그 평화를 조용히 즐겼다. 그녀는 강원도 산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왕 사장의 간곡한 청도 있었지만 그녀 스스로도 이 도시의 짭조름한 바닷바람과 사람 냄새가 싫지 않았다. 그녀는 양자강의 배달 일을 돕기도 하고 차이나타운의 노인들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며 평범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그녀가 자유공원 계단참에 앉아 가을 햇볕을 쬐고 있을 때였다. 익숙한 구두 소리와 함께 강민호 형사가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승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 형사님? 얼굴이 좋지 않군요. 강민호는 대답 대신 담배를 꺼내려다 양설이를 보고 멋쩍게 손을 내렸다. 젠장. 양설의 씨. 우리가 잡은 건 꼴이었습니다. 꼬리. 양설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서승배 말입니까? 아니요. 서승배는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장부에 있던 이름들입니다. 강민호는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다. 그 뇌물 장부.
우리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 불충분이랍니다. 서승배의 진술은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양설이의 미간이 좁혀졌다. 이름이 누구였죠? 김태진, 인천 지역구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입만 열면 떠드는 바로 그자입니다. 서승배가 수년간 상납한 불법 정치 자금의 종착지였어요. 그런데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만 내부 감찰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법과 시스템을 믿는 형사였다. 그러나 그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는 겁니까? 양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군에서 그 지긋지긋한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나온 사람이었다. 부탁 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가져온 증거를 이따위로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해서.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양자강의 활기찬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한 노파가 꽃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차이나타운 구석에서 작은 꽃집을 하는 박할머니였다. 아이고, 우리 여걸님하고 형사님하고 여서 데이트하시나? 박할머니가 주름진 얼굴로 웃으며 꽃을 한 송이씩 내밀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강민호가 애써 웃으며 물었다. 박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좋은 일은 그냥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허허, 무슨 일 있으시죠? 양설이가 노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박할머니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갔다 혀. 소방 점검이다, 위생 점검이다. 10년 넘게 아무 말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그런다나? 그러더니 어제는 가게를 빼라고 하더라고. 가게를요? 왜요? 글쎄, 이 일대가 문화특구로 재개발이 된다나 뭐라나. 시에서 하는 일이라 보상금도 얼마 못 준다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박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재개발이라 들어본 적 없는데. 혹시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강민호가 불길한 예감에 물었다. 높은 양반이라던데. 김태진 의원인가 뭔가. 그 양반이 아주 힘쓰는 사업이라고. 순간 양설이와 강민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흑룡파가 사라진 자리에 폭력배보다 더 교묘하고 거대한 악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서승배는 그저 그들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상인들을 정리하는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승배가 사라지자 법과 행정이라는 합법적인 탈을 쓰고 직접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강민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런. 양설이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박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 꽃 파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강민호가 다급하게 그녀를 따랐다. 양설애 씨, 어디 가십니까? 양설이가 걸음을 멈추고 강민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화로운 일상에 안주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707의 지휘관, 적의 심장을 노리는 독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강 형사님, 김태진 의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려주십시오. 일정, 동선, 가족관계, 사소한 버릇까지. 전부 다. 설마
혼자서 또 서승배는 덩치만 큰 하이에나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진은 법이라는 철갑을 두른 늙은 구렁이입니다. 하이에나를 잡을 때는 덫이 필요하지만 구렁이를 잡으려면 구렁이가 기어나올 수밖에 없는 불을 질러야죠. 양설이는 다시 밤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김태진 의원은 인천 중구의 성공 신화 그 자체였다.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정계에 입문하여 재선에 성공한 입지전적인 인물. 그는 언제나 깔끔한 흰색 정장을 즐겨 입었고 유권자들 앞에서는 서글서글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의 별명은 차이나타운의 백이었다. 그러나 그 백색의 이면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양설이는 강민호가 건네준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김태진은 철저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었고 모든 불법적인 거래는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가 거주하는 송도의 초호화 아파트 역시 먼 친척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요새입니다. 완벽한. 강민호가 탄식했다. 요새에는 반드시 비밀 통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양설이는 김태진의 공식 일정표가 아닌 그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707의 특수정찰 요원이 되었다. 며칠간의 밤샘 잠복 끝에 그녀는 김태진의 패턴을 찾아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자신의 공식 사무실이 아닌 차이나타운 인근의 한 낡은 빌딩을 찾았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비어있는 유령 건물이었지만 김태진의 차가 도착할 때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셔터가 소리 없이 열렸다 닫히곤 했다. 그곳이 김태진의 진짜 금고이자 밀실이었다. 거길 뚫어야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거긴 김태진의 사설 경호팀이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만 꾸려진 알파팀이라고 불립니다. 경찰도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알파팀. 양설이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재미있군요. 금요일 밤. 양설이는 그 낡은 빌딩 건너편 버려진 호텔의 옥상에 몸을 숨겼다. 손에는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몸은 주변의 어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예상대로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져 와 지하 주차장으로 사라졌다. 김태진이었다. 양설이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새벽 3시가 다 되어서야 김태진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하나 피워 물고는 차에 올라 사라졌다. 이제 양설이의 차례였다. 그녀는 호텔 옥상에서 빌딩으로 이어진 낡은 전선을 타고 소리 없이 빌딩 옥상으로 이동했다. 707 시절 적진의 고압선조차 통과했던 그녀에게 낡은 전선 따위는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 빌딩의 보안 시스템은 최첨단이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에는 열 감지 센서와 동작 감지기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양설이는 그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옥상의 거대한 환풍기 통로를 발견했다. 그녀는 소형 절단기로 환풍구의 철망을 조용히 잘라내고 로프를 이용해 어두운 수직 통로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오직 벽을 타고 흐르는 공기의 흐름과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의지해 움직였다. 한참을 내려갔을까. 그녀는 김태진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최상층 옥상 바로 아래층 내부 환풍구에 도달했다. 그녀는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틈새로 밀어 넣었다. 방 안은 호화로운 서재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김태진이 아닌 다른 인물이 있었다. 젠장. 양설이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김태진의 사설 경호팀장,
한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내였다. 전직 UDT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짐승 같은 직감을 가진 자였다. 그는 김태진이 떠난 후에도 남아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실장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양설이가 내시경 카메라를 밀어넣은 환풍구를 향했다. 설마. 양설이가 카메라를 회수하려던 순간 한 실장이 총을 뽑아들었다. 그는 소음기가 달린 총구를 환풍구로 겨누었다. 거기 누군지 안다. 기어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새 샌다. 하나. 양설이는 숨을 죽였다. 들킨 건가? 아니. 이건 직감이다. 놈의 직감이다. 둘. 한 실장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셋. 탕. 탕. 소음기 특유의 퍽퍽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환풍구 철판을 뚫고 양설이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양설이는 반사적으로 로프를 잡아당겨 몸을 위로 띄웠다. 동시에 한 실장은 환풍구 덮개를 발로 차부수고 총구를 위아래로 휘저으며 총알을 퍼부었다. 타타탕. 총알이 좁은 통로의 벽을 맞고 불꽃을 튀겼다. 파편이 양설이의 팔을 긁었다. 젠장. 양설이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옥상을 향해 미친 듯이 로프를 당겨 올라갔다. 거기서 한 실장이 환풍구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위를 향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다. 양설이는 옥상 철망을 뚫고 나온 순간 옆으로 몸을 굴렸다. 그녀는 지체 없이 건너편 호텔 옥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두 건물 사이의 거리는 좋기 10m는 되어 보였다. 미친. 그녀를 따라 옥상으로 나온 한 실장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간이 뛸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양설이는 마치 날다람쥐처럼 건너편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낡은 간판을 붙잡고 그 반동을 이용해 호텔 옥상으로 사라졌다. 한 실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양설이가 사라진 어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를 꺼내들었다. 전원 비상. 침입자 발생. 여자다. 보통이 아니야. 독사가 나타났다. 그는 양설이가 서승배의 금고를 털었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날 밤의 침입자임을 직감했다. 양설이는 어둠 속을 절뚝이며 달렸다. 팔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백색의 요새에 잠입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정체만 노출하고 말았다. 아니, 하나 얻은 것이 있었다. 독사. 놈들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다는 것. 그리고 이제 놈들은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김태진의 밀실 침투는 실패로 끝났다. 양설이는 왼쪽 팔에 총알이 스친 상처를 입었고 무엇보다 독사라는 별명과 함께 그녀의 존재가 적에게 완전히 노출되었다. 젠장. 젠장. 강민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양설이의 거처인 작은 모텔방을 서성였다. 양설이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직접 소독하고 붕대를 감고 있었다. 내가 미쳤지. 당신을 거기로 보낸 내가 미친놈이야. 전직 특수부대원들이 지키는 곳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장난입니까? 지금 강 형사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피가 멈추질 않잖습니까? 양설이의 태어난 모습에 강민호는 기가 막혔다. 이제 어쩔 겁니까? 놈들도 당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김태진은 더 깊숙이 숨어버릴 거고 그 한 실장이라는 놈은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설이는 붕대를 단단히 매듭지었다. 전쟁이 시작된 거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김태진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묘했다. 다음 날 아침 차이나타운이 발칵 뒤집혔다.
양자강을 포함한 몇몇 가게에 구청에서 보낸 영업정지 통보서가 날아든 것이다. 사유는 위생불량 및 소방안전 미비. 흑룡파가 깽판을 쳤을 때보다 더 합법적이고 강력한 압박이었다. 이럴 수가. 왕 사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통보서를 들고 떨었다. 아저씨, 이건 저 때문입니다. 양설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왕 사장에게 다가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설이야. 제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고 박 할머니를 비롯한 차이나타운의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도 똑같은 영업정지 통보서가 들려 있었다. 왕 사장, 이게 다 무슨 일이요? 우리더러 다 죽으라는 게지. 상인들의 원망이 쏟아졌다. 그들은 흑룡파 때는 잠잠하더니 이제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원망의 화살은 김태진이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려 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맞아. 그 여자가 흑룡파 놈들 쑤셔놔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냐고. 몇몇 상인들이 양설이를 힐끔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그때 왕 사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소리들이요? 설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서승배 그놈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소.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는 거요. 하지만이 뭐가 하지만이야. 저놈들은 우리가 뭉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려는 거야. 정신 차리시오, 다들. 왕 사장의 일갈에 상인들은 입을 다물었다. 흑룡파 사태를 겪으며 왕 사장 역시 나약한 노인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양설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왕 아저씨 말이 맞습니다. 양설이가 앞으로 나섰다. 놈들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뭉칠 겁니다. 어떻게요? 저놈들은 법을 들고 오는데 우린 아무 힘이 없소. 힘이 왜 없습니까? 양설이의 눈이 빛났다. 우리에겐 진실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 형사님, 지금 당장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쓰던 통신병 연락처 좀 수소문해 주십시오. 제우스라는 별명을 쓰던 친구입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양설이의 전략이 바뀌었다. 물리적인 잠입이 불가능하다면 디지털로 잠입한다. 그녀는 왕 사장과 상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며칠만 더 버텨주십시오. 김태진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칼날을 제가 부러뜨려 놓겠습니다. 같은 시각 김태진의 밀실. 한 실장이 김태진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차이나타운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좋아. 그 독사라는 년은 아직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태진이 불만스러운 듯 시가를 비벼 껐다. 찾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내. 그녀는 내 백색 도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야. 살려둘 필요 없어. 명심하겠습니다. 한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양설이는 모텔방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강민호가 기적처럼 찾아낸 제우스, 현재는 국내 최고 보안업체의 대표가 된 권재훈과 막 화상 연결이 된 참이었다. 중령님? 정말 중령님이십니까? 화면 너머의 권재훈이 안경을 고쳤으며 놀라워했다. 오랜만이다, 제우스. 아직도 밤새 게임하나? 아닙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로? 내 도움이 필요하다, 재훈아. 너라면
백색의 요새도 뚫을 수 있겠지? 양설이는 김태진의 밀실과 그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권재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거기 김태진 의원 밀실이군요. 업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한 실장. 그 사람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목숨을 구해주신 빚, 이제야 갚게 되는군요. 권재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물리적 침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놈들도 사람입니다. 통신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죠. 김태진의 밀실과 연결된 가장 약한 고리를 찾습니다. 양설이와 권재훈, 그리고 강민호.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태진의 백색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총동원된 반격이 양설이가 머무는 낡은 모텔방 그 작은 공간이 백색 요새를 무너뜨릴 전쟁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화면 속 권재훈, 제우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천재의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중령님. 놈들의 아킬레스건을. 뭐지? 김태진의 밀실, 그 알파 실드라는 방화벽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었죠. 하지만 놈은 너무 오만했습니다. 권재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 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김태진은 자신의 파트너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모든 비밀 거래,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 심지어 재개발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나눈 대화까지 전부 녹화하고 녹음해서 별도의 비밀 서버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었죠. 자신이 위험해지면 이걸로 협박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 서버를 찾았군. 네. 한 실장이 관리하는 주 서버가 아니라 김태진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판도라라는 이름의 서버였습니다. 그 오만한 늙은이가 자신의 흰 정장만큼이나 깨끗하다고 믿었던 보안망에 스스로 뒷문을 열어둔 셈입니다. 권재훈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지금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중입니다. 다운로드 10분, 아니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김태진의 모든 범죄 원본이 담겨 있습니다. 양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15분. 그것은 영원처럼 긴 시간이 될 수도 찰나처럼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 제우스, 한 실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되나? 알게 되겠죠. 지금쯤이면 경보가 울렸을 겁니다. 제가 그 서버에 접근하는 순간 한 실장의 모니터에도 불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놈도 지금 필사적으로 제 위치를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같은 시각 김태진의 밀실. 삐. 고요한 사무실에 날카로운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한 실장이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다. 판도라 서버. 외부 침입. 에이. 한 실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독사. 그년이 물리적으로 실패하자 디지털로 다시 기어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어디냐? 어디서 감히? 모니터에 인천 시내의 지도가 떠오르고 IP 주소를 추적하는 막대가 천천히 좁혀지기 시작했다. 찾았다. 중구. 신포동. 한 실장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알파팀 전원. 지금 당장 신포동 스타 모텔로 출동한다. 목표는 독사. 생사불문. 모텔방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양설이는 권재훈과의 통신을 음성으로만 남겨둔 채 방 안의 모든 불을 껐다. 그녀는 왼쪽 팔의 상처를 다시 한번 단단히 동염했다. 피가 멈췄지만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 입구 쪽으로 방패처럼 만들고 유리창 파편 몇 개를 문 앞에 조용히 깔아두었다. 707의 대테러 훈련. 적의 침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적의 위치를 소리로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중령님, 놈들이 제 추적을 따돌리고 역으로 제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젠장, 방화벽이 뚫립니다. 놈들이 중령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권재훈의 다급한 외침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제우스, 다운로드는 5분, 아니 3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통신 끊어.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그들에게 전송해. 강 형사가 아니라 내가 어제 말해준 그들에게. 하지만 중령님, 이건 명령이다. 양설이는 통신을 끊었다. 고요함.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폭풍 전야였다. 그때였다. 바스락. 그녀가 문 앞에 깔아둔 유리 파편을 누군가 밟았다. 쾅. 말릴 틈도 없이 모텔의 낡은 나무 문짝이 거대한 힘에 의해 박살나며 안으로 날아들었다. 동시에 검은색 전술 복장과 헬멧을 쓴 3명의 사내가 방 안으로 굴러들어오듯 침투했다. 알파팀. 그들은 방 안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소음기가 달린 총이었다. 퍽, 퍽, 퍽. 양설이는 이미 문이 부서지기 직전 욕실로 몸을 날린 상태였다. 없다. 욕실 확인. 사내 하나가 욕실 문을 향해 총을 겨누며 다가오는 순간 양설이는 욕실 문을 세차게 걷어찼다. 문에 얼굴을 가격당한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양설이는 그 틈을 타 튀어나왔다. 그녀는 남은 2명 중 1명의 총구를 위로 쳐내며 팔꿈치로 그의 목젖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역. 전직 특수부대원이라 해도 치명적인 급소를 가격당하자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2년. 마지막 남은 사내가 그녀에게 총구를 돌렸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양설이는 쓰러진 사내의 권총을 뽑아들어 그의 손을 쏘았다. 퍽. 으악. 총을 떨어뜨린 사내의 어깨를 발로 차 넘어뜨린 양설이는 순식간에 3명을 제압했다. 역시 독사답군. 방 입구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한 실장이었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다. 대신 군용 대검을 꺼내들었다. 그는 양설이의 전투력을 알고 있었고 총보다는 칼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707인가? 아니면 정보사인가? 어느 쪽이든 오늘 여기서 끝이다. 말이 많군 UDT. 양설이도 숨을 골랐다. 그녀는 권총을 버리고 부서진 의자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다. 2 그림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챙. 쇠와 나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한 실장의 공격은 묵직하고 거칠었다. 그는 양설이의 부상당한 왼쪽 팔을 집요하게 노렸다. 양설이는 방어에 집중하며 좁은 방 안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의 힘을 분산시켰다. 한 실장의 칼날이 양설이의 어깨를 스쳤다. 양설이는 고통을 참아내며 뒤로 물러서는 척하다가 세워둔 매트리스를 그에게로 밀어버렸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한 실장이 주춤하는 사이 양설이는 그의 뒤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목덜미였다. 그녀는 의자 다리로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하고 이어서 그의 팔 관절을 꺾어버렸다. 으아! 한 실장이 고통에 찬 괴성을 질렀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양설이를 끌어안고 창문으로 몸을 던지려 했다. 쨍그랑. 2 사람은 함께 낡은 유리창을 깨고 모텔 2층에서 아래쪽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다. 커헉. 먼저 떨어진 한 실장이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했다.
양설이는 그의 몸을 딛고 재빨리 일어섰다. 한 실장은 갈비뼈가 부러진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그때였다. 양설이의 주머니 속 낡은 전화기가 진동했다. 제우스 권재훈에게서 온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 전송 완료. 대한민국 모든 주요 언론사. 그리고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 양설이는 쓰러진 한 실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이번에는 진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강민호가 뒷수습을 위해 오고 있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은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충격 단독. 김태진 의원 차이나타운 재개발 비리 원본 영상 입수. 백색의 신화 무너지나. 김태진 불법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김태진이 스스로의 손으로 기록한 모든 범죄의 증거가 음성 파일과 고화질 영상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가 다른 의원들과 뇌물을 주고받는 장면, 서승배에게 상인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역, 그리고 흑룡파 소탕 작전을 막기 위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압력을 넣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김태진의 백색 요새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되었고 카메라 앞에서까지 나는 결백하다. 음모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흰 정장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러워 보였다. 그와 결탁했던 모든 세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차이나타운 상인들에게 내려졌던 영업정지 명령은 즉각 철회되었고 재개발 계획 또한 전면 백지화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진짜 평화였다. 양자강은 그 어느 때보다 손님들로 붐볐다. 가게 안에는 차이나타운 상인 연합 일동이 선물한 정의는 승리한다는 글귀가 적힌 커다란 액자가 걸렸다. 강민호 형사는 이번 사건의 공로와 그동안의 끈질긴 수사 노력을 인정받아 특진과 함께 부패 전담 수사팀의 팀장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바빴지만 얼굴에는 보람과 자부심이 넘쳤다. 박 할머니의 꽃집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우리 여걸님, 오늘은 이 꽃이 제일 이뻐. 하나 가져가. 됐습니다, 할머니. 저 꽃 안 좋아합니다. 양설이가 무뚝뚝하게 말하며 박 할머니의 짐수레를 대신 끌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이나타운에 머물고 있었다. 그날 저녁 양자강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왕 사장이 모든 상인을 초대한 감사의 잔치였다. 시끌벅적한 가게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양설이는 그 모습을 가게 밖 붉은 등불 아래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는 이제 떠나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때 왕 사장이 그녀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갓 뽑아낸 짜장면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설이야. 거기서 뭐하니? 춥다. 들어와서 먹어. 아저씨. 저는 괜찮습니다. 안에 자리도 없는데. 무슨 소리? 내 자리가 왜 없어? 왕 사장은 양설이의 손을 이끌고 가게 가장 안쪽, 그가 아끼는 산수화가 걸린 따뜻한 자리에 그녀를 앉혔다. 그리고 그녀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을 놓아주었다. 설이야. 왕 사장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싸워줘서 우리가 이렇게 웃는다. 제가 한 일 없습니다. 아저씨가 그리고 모두가 이겨내신 겁니다. 아니, 왕 사장이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아비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런데 설이야. 내가 싸우는 모습은 이제 그만 보고 싶구나.
너는 독사도 아니고 여걸도 아니다. 너는 그냥 설이다. 네. 의형제의 딸이고 그냥 내 딸이다. 왕 사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러니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응? 이 아저씨랑 같이 짜장면 만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양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검은 짜장면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군인 양설이도 무기 양설이도 그림자 양설이도 아닌 그냥 양설이로서 우는 울음이었다. 한참 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짜장면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춘장의 고소함과 따뜻한 면발의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여내렸다. 밖에서는 여전히 붉은 등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더 이상 음모를 감추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맞이하는 따뜻한 온기였다. 양설이는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